시대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금 녹화 방식을 바꿔서 약간 파워포인트를 이용해서 이미지와 함께, 그리고 함께 이야기하는 시사 상식을 텍스트로 보여주면서 하는 방식으로 바꿔봤습니다. 첫 번째, perseverance. perseverance. 이게 영어로는 무슨 뜻이냐? 어려움 속에서 계속해서 나가는 끈기와 인내를 나타나는 그런 단어입니다. 동시에 이 단어는 2021년 2월 달에 화성에 착륙한 미 항공우주국 나사죠. 나사의 15번째 탐사선이 되겠습니다. 피서비어런스는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그 미 항공우주국의 15번째 화성 탐사선이자 5번째 탐사용 로버입니다. 로버라는 거는 제가 지금 이미 화면에 보여드리고 있지만, 뭔가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어떤 물체나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로버라는 것은 피어비어런스라는 그 우주선, 탐사선이라는 거는 스타크래프트, 우리 보통 스페이스크래프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우주선, 왔다 갔다 우주를 이렇게 탐지하는 그 우주선 안에 그 우주선이 통째로 이제는 그 이동하면서 화성을 촬영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이제 또 분리가 돼서 왔다 갔다 하는 탐사 차량, 이걸 로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피서비어런스라는 거는 보다 이때 그 15번째 화성 탐사선이자 5번째 지금 말한 이 로버이다 이겁니다. 2020년 7월 30일 발사된 뒤 4억 7,100만 킬로미터를 비행했습니다. 이후 2021년 2월 화성이 고대 삼각수로 추정되는 예제로 크레이터에 안착했습니다. 공포의 7분으로 불리는 화성 대기권으로 진입하고 하강하고 착륙의 고난도 비행을 수행한 결과입니다. 소형 헬리콥터 인저니어티를 장착한 것이 특징입니다. 인저니어터는 대기 밀도가 지구의 100분의 1에 불과한 화성에서 동력 비행에 최초로 성공한 것으로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때 2021년 2월 달에 화성에 착륙한 이 15번째 탐사 로버인 피서비어런스가 한 일은 뭐냐면 화성이 혹시라도 존재했을지도 모를 그 고대 생명체의 흔적을 막 찾아 나섰고 결과적으로 그 토양 샘플을 채취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는 이 이미지가 피서비어런스가 이제 그 달에 착륙에 촬영하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두 번째, 계속해서 우주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리질리언스입니다. 앞에 나온 그 피서비어런스도 그렇고 리질리언스도 그렇고 영어 이름입니다. 원래 리질리언스는 무슨 뜻이냐? 회복력이라는 영어 단어입니다. 이건 뭐냐면 스페이스 X가 2020년 11월에 쏘아 올린 유인 우주선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20년 11월은 우리가 뭐 할 때였죠? 맞습니다. 바로 2020년 3월에 팬데믹이 코로나19 팬데믹, 보통 코비드-19 팬데믹이 이제 선언이 됐죠. 그러면서 이때 우리가 굉장히 우울했을 때, 이때 누가 바로 그 문제의 일론 머스크가, 문제가 아니죠. 또 어떻게 보면 되게 앞서가는 이 개척가, 이 일론 머스크가 세운 스페이스 X가 2020년 11월 15일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국제우주정거장으로 발사한 유인 우주선입니다. 유인 우주선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을 태운 우주선이라는 거죠. 원래 우리 보통 국제우주정거장을 영어로 ISS 이렇게 얘기하는데 ISS가 뭐의 약자냐? International Space Station. 우리가 보통 스테이션 하면 무슨 역이잖아요. 스페이스 하면 우주역입니다. 인터넷은 국제우주정거장이라고 하는 거죠. 이 ISS는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어떤 시스템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무슨 역이라는 말인데 사람들이 우주에서 일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뭐 전기도 있고 오피스 시설도 있고 이런 종합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일론 머스크가 띄운 뭐가 이 국제 유인 우주선이라는 게 바로 이 ISS에서 어떻게 도착을 제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건 이 이름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이 회복력이라는 뜻이 왜 지어졌냐? 바로 코로나19 이후의 시련을 이겨내자는 의미로 임무에 참여한 4명의 비행사들이 함께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나사가 우주인을 공식으로 ISS로 보내는 첫 임무이고 향후 민간 우주 운송의 시대의 출발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리젤리언스는 발사 27시간 만에 ISS에 무사히 도착했고 탑승한 4명의 우주인은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6개월 동안이나 여기서 연구를 합니다. 어디에서? ISS. 그래서 2021년 5월 지구로 무사히 귀환하게 됩니다. 여기 지금 4명의 얼굴을 딱 보면 오른쪽에 있는 사람 마치 동양인 같죠? 그래서 한국 사람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은 일본 사람입니다. 일본의 이제 항공우주 엔지니어, 나머지 3명은 일본 사람이 아니고 이제 미국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이 4명의 우주인이 6개월 동안 업무를 마치고 이제 ISS 업무를 마치고 무사 귀환했다. 그 어떤 그 당시에 스페이스X 누가 일론 머스크가 보낸 그 우주선의 이름이 레질리언스고 영어로는 회복력이라는 뜻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뒤에 거는 좀 이렇게 심플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디지털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디지털 윤리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아마 대부분 아시겠지만 딥페이크입니다. 딥페이크, 딥이라는 거는 사실 깊은, 페이크라는 거는 가짜죠. 근데 여기서 딥은 딥러닝에서 따왔고 페이크는 가짜입니다. 딥러닝이라는 거는 아시겠지만 그 바로 이 디지털 우리 보통 이걸 뭐라고 하죠? 우리 이걸 뭐라고 하죠? 인공지능이라고 하죠. 이 인공지능, AI가 말이죠. 어떻게? 이 사물 데이터라는 거를 다 모아서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사람처럼 생각을 하는 요게 딥러닝입니다. 그럼 딥페이크는 딥러닝 플러스 가짜 페이크가 되는 거죠. 이걸 어디다 쓰이냐? 바로 이 어떤 기존에 있던 이미지 같은 거를 활용해서 얘네들이 가짜로 진짜인 것처럼 만든 합성 기술. 여기 써 있잖아요. 사물 데이터 군집화, 딥러닝, 가짜 페이크, 인공지능 활용해서 가짜 합성 데이터. 우리 보통 그 영화나 어떤 누구의 그 이미지를 가지고 그 사람이 하지도 않은 거를 진짜 한 것처럼 이제 AI가 만들어내는 거 우리 보통 딥페이크라고 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뭘까요? 이 기술을 사용하면 실제 인물이 얼굴, 특정 부위 등 신체 부위를 다른 기존 사진이나 영상에 겹쳐서 CG처럼 이제 처리할 수 있는 게 문제입니다. 다만 포르노 영상 사진이나 영상에 겹쳐 우리가 이것을 굉장히 비윤리적으로 사용하는 게 이제 문제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How to Spot Deepfake라고 나오죠. Original Deepfake. 이 이미지를 보면 아주 교묘하게 눈 아이라인을 좀 더 크게 한다든가 입을 벌리고 있는데 다물게 한다든가 목에 그림자가 없는데 있는 것처럼 그래서 교묘해서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알 수도 없게 우리들 사실 요즘 딥페이크를 이용해서 유튜브 같은 데 보면 AI가 만든 가짜 사람인 것처럼 만든 동영상들을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AI야? 진짜야? 굉장히 불쾌한 느낌을 갖고 있고 디지털 윤리와 굉장히 어떤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우리가 또 유행했던 게 이거 2021년에 유행했던 단어이죠. 바로 코백스 퍼실리티입니다. 코백스 퍼실리티는 뭐냐면 백신을 공동 구매한 누가? 국제적으로 말이죠. 공동 구매해서 국제적으로 분배하기 위한 협력 시스템, 메커니즘을 말합니다. 코백스 퍼실리티는 2021년 말까지 전 인구의 20%까지 백신의 균등 공급을 목표로 설립된 국제 백신 공급 기구이자 165개국이 백신을 공동 구매하고 배분하기 위한 바로 국제 프로젝트, 국제 협력 메커니즘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우리가 가장 많이 듣던 그 국제 기구가 있었죠. 바로 WHO, 그러니까 세계보건기구가 주관을 했고요. 우리나라는 이 바로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서 2천만 회를 계약하게 됩니다. 여기서 퍼실리티라는 뜻은 어떤 일을 수행하기 위한 체계, 설비, 운영 구조를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서 이제 사실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서 구매하고 그다음에 백신을 확보했던 건 맞는데 그것을 국민들에게 강제할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갖고 있는 어떤 문제점을 가이드라인을 이야기할 것인지 이런 문제는 국가마다 상이하게 달랐다. 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이건 그야말로 이제 상식 중에 상식인데요. 이거 굉장히 많이 들어오셨을 겁니다. 바로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입니다. 보통 이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 여기 말한 매슬로우스
high crush of knees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메슬로라는 사람의 여기서 말하는 H로 시작한 이게 위계 뭐냐면 위계라는 건 스텝 바이 스텝 계단입니다. 뒤에 나오는 needs라는 건 필요성입니다. 그러면 뭐냐면 필요성의 계단 누구의 인간 메슬로우라는 사람의 이거 한국말로 이제는 우리가 학술적으로 번역한 건 메슬로우의 욕구 단계인데 원래 이 메슬로우라는 사람의 원래 풀네임 실제 이름은 아브라함 메슬로우입니다. 그 아브라함이라고 하면 성경에서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렇게 느끼시는 게 맞습니다. 이게 뭘 얘기하냐? 아, 아브라함, 이 사람 약간 유대인 아닌가? 맞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지만 국적은 미국 국적인 학자가 되겠죠.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 메슬로, 본 이름은 아브라함 메슬로라는 사람이 인간의 욕구가 5단계로 분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뭐 이 사람만이 이런 얘기를 한 건 아닌데 어쨌든 우리는 이제 메슬로우 욕구 단계라고 해서 꽤 많이 알려진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욕구는 물론 5개뿐만 아니라 뭐 수백 가지 수천만 가지로 나눌 수 있지만 그냥 상식적으로 이 메슬로우의 뭐 5단계 이 인간의 욕구가 워낙 유명하니까 우리가 그냥 알고 있자 이런 차원인데 꽤 널리 알려졌으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아는 게 좋겠죠. 메슬로우의 뭐 욕구 단계가 뭐야? 그럼 우리가 꼭 요구가 5개가 있는 거야. 뭐 이렇게까지 제가 강압적으로 알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수많은 인간의 동기 이론 중에 그냥 많이 알려진 것 뿐이다. 그리고 인간의 그런 이 욕구를 5개로 분류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우리 그 한국에서 번역되기로는 첫 번째 맨 아래에 있는 거. 이 여기서 말하는 단계라는 건 뭐냐면 맨 밑에 있는 게 해결되고 순서대로 순체적으로 이것이 사람들이 맨 아래에 있는 게 극복이 되면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맨 꼭대기에 어떤 뭐 특별한 인간의 가장 뭐 고귀한 욕구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여기에 완전히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5번째 욕구가 해결되지 않은 채 그 2번째 상위에 있는 욕구를 우리가 꿈을 꿀 수도 있는 거죠. 만약에 매슬로우 욕구 단계가 그대로 인정이 된다면 가난하고 맨 아래에 있는 욕구가 해결되지 않는 빈곤층의 사람들은 사실 인간의 어떤 그 성취 욕구라는 걸 가질 수 없다라는 여기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것을 완전히 찬성하진 않지만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있자. 메슬로의 욕구 단계는 인간의 욕구를 강도와 중요성에 따라 5단계로 분류한 심리학자 아브라함 메슬로우의 이론입니다. 계층적으로 배열되어 하위 단계 욕구가 충족이 되면 그 다음 단계 욕구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욕구는 행동을 일으키는 동기 요인이며 인간의 욕구는 그 충족도에 따라 낮은 단계에서부터 높은 단계로 성장한다는 얘기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렇게 순서대로 간다는 거에 찬성하지 않다. 왜냐하면 이거를 인정하는 순간 이거는 사실 계층이 이제 뭐 그대로 이제 공고해진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무조건 우리가 이런 거를 상식이라고 그냥 꼭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먼지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아래 우리가 보통 말하는 식욕, 성욕, 수면욕 뭐 이런 겁니다. 그 생리적 욕구 이게 이제 맨 아래 단계 이제 그게 이제 충족이 되면 인간이 이제 안전에 대한 욕구가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일단은 이제 그 생리적 욕구가 해결되고 나면 그 다음에 원하는 건 이제 안전해지고 싶다. 그래서 1단계는 physiological needs라고 해서 food, water, sleep. 가장 뭐 식욕, 성욕, 뭐 수면욕 이렇게 얘기했지만 영어에서 3개를 하면 이제 성욕보다는 food, 음식, water, sleep. 물 마시고 자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물론 그 안에 이제는 그 자손을 번창시키고 싶은 욕구도 그 생리적 욕구 1단계에 넣기는 했습니다. 2번째, 아까 말한 그 안전해지고 싶은 safety needs라고 하는 거, security, 우리가 안전해지고 stability, 어떤, stable 하면 균형 잡힌 거죠. health. 이런 거 다 이제 2번째 욕구가 된다. 그러니까 3번째는 love and belonging. 한국말로 하면 애정과 소속. belong 하면 어디에 속하는 거죠. 내가 이제 그 독립된 존재로 혼자 막 이렇게 막 객체로 외롭게 사는 게 아니고 어느 단체에 이제 들어가 있는 무슨 소속감을 느끼는 게 인간의 이제 본능적인 욕구다. 그 소속됨으로써 갖게 되는 게 뭐죠? 다른 사람은 또 이제 애정을 받는 거죠. 그래서 3단계는 love and belonging이다. relationship, friendship, family. 관계, 그다음에 우정, 가족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네 번째는 esteem needs라고 해서 자기 존중의 욕구. 여기서 esteem 하면 이제 존중받는 건데 보통 여기서 이스팀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두 가지로 나눠요. 바깥에 있는 사람들로서 내가 인정받고 존경받는 거, 그리고 나 자신을 뭐 이제 보통 자존감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나 자신을 인정하고 존중
존중하는 거, 이제 self-esteem, respect, achievement. 이게 이제 네 번째 단계라고 합니다. 그럼 가장 상위에 있는 단계는 뭐냐? self-actualization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바로 자아 실현의 욕구입니다. 이게 뭐냐면 realizing one's full potential. 각각 개인의 가능한 한 최대의 가능성을 실현시키는 겁니다. 보통 우리는 자아 실현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realizing one's full potential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게 뭐냐? 우리가 갖고 있는 가능한 최대의 가능성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욕구. 이게 self actualization, 자아 실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게 꽤 뭐라고 하지? 아주 공고하게 자리 잡은 상식이기 때문에 그냥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는 알고 있죠. 하지만 저는 너무 이상적인지 모르겠지만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은 매우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극단적인 상황이긴 하지만 전쟁 상황 속에서의 빈곤한 사람들조차 자아 실현의 욕구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 안내 일기 같은 경우는 안네 프랑크라는 그 유대 소녀가 그 쓴 일기를 보면 그 친구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어때요? 유대인으로서 전쟁 제2차 대전 때 갇혀 있음으로써 1번, 2번, 뭐 안전 욕구, 그 다음에 뭐 어떤 그 생리적인 욕구, 이게 완벽하게 충족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기를 쓰면서 본인의 그 자아 실현, 어떤 지적인 것들을 막 작가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갖고, 그런 꿈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본인의 재능을 발휘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생각해보니까 이제 아브라함 매슬로우도 유태인이고요. 거꾸로 이거를 뒤집어서 생각한 우리에게 보여줬던 안네 프랑크도 유대인이네요. 네. 다음 이제 포모 증후입니다. 이제 포모 증후군. 우리 보통 증후군을 뭐라고 하냐면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포모는 뭐냐면 fear of missing out. missing out이라는 거 보통 우리 missing 하면 이제 잃어버리는 거, missing out 빠져나가는 건데 이게 뭐냐면 빠져나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게 뭐냐면 나만 뒤처지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이제 트렌드를 놓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인 거죠. 이게 뭐라고 말을 해야 되냐면 남들 다 나만 못하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증후군을 이제 포모 신드롬이라고 한다. 한국말로 포모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트렌드에 대한 고립 공포감을 말합니다. 고립 공포감을 뜻하는 포모, 아까 말한 fear of missing out 증후군은 세상의 흐름과 트렌드를 놓치거나 지쳐지는 것에 대한 불안을 느끼는 증후군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지 지속해서 확인하고 싶어하고 자신이 다른 이들에 비해 놓치고 있는 것이 없는지 불안해합니다. 이게 다른 사람들이 지금 다 인터넷 스마트폰에 나도 그럼 스마트폰 있어야지. 다른 사람들이 뭐 소셜 미디어에 그럼 나도 소셜 미디어 뭐 다른 사람들 어떻게 사는지 감시하고 그들이 하는 걸 내가 못하는 건 아닌가 이런 것들을 우리 보통 포모 신드롬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 다음 조금 뭐 약간 들어보셨을 것 같은 그림입니다. 오리엔탈리즘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리엔탈 하면 이제 동양인데 이재미니까 이제 사고죠. 어떤 사고를 말하냐? 이 오리엔탈리즘은 어떻게 보면 이게 동양 좋은 거 아니야? 그런 게 아니고 서양인의 관점으로 동양을 보고 있는 관점을 넘어서 이제 선입견 또는 편견입니다. 그래서 오리엔탈리즘은 이 선입견을 넘어서 이제 권력 기반, 그들이 힘을 갖고 있다고 그들이 약간 우월적인 관점에서 동양을 바라보는 거에 대한 약간 타자화된 시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리엔탈리즘은 단순히 이제 그 선입견, 개인의 편견이 아니고 서양이 더 우월하다라는 그 정치 문화적으로 우위에 있는 그런 상태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거죠. 왜곡된 실제와 다르게 과장하거나 단순화해서 뭐 동양의 뭐 신비 이건 사실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현실이 아니고 동양인에 대한 서양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편견에 대한 결과물이다. 그래서 실제와 다르게 과장하거나 단순화하죠. 그래서 일본 여자들이 갖고 있는 그런 이미지를 나름대로 어떤 상징화해서 갖고 있다든가 뭐 이런 타자화된 시선인 거죠. 동양을 우리와 완전 여기서 우리는 서양이죠. 서양 사람들과 다른 존재로 구분해서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반대 개념으로 동양 사람들이 서양을 바라보는 시선은 이제 옥시덴탈리즘이라고 해서 서양에 대한 관점을 이야기도 하는데 더 많이 쓰이는 건 역시나 오리엔탈리즘이죠. 제가 이제 옥시던트 그 다음에
이즘 이거 세 개를 이제 껴서 이제 분해해서 어떤 의미인지를 좀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오리엔탈리즘까지만 아시면 좋지 않을까. 동양에 대한 서양 사람들의 그 왜곡된 인식이나 판단을 이야기합니다. 유럽의 문화와 예술에서 나타난 동방 취미 경향을 나타내는 말이지만 그 소설 같은 데 보면 예를 들면 서구 사람들이 쓴 소설 같은 데 보면 동양의 이미지를 어떻게 묘사하는지 오리엔탈리즘적 관점은 없는지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오늘날에는 서양의 동양에 대한 고정되고 왜곡된 인식과 태도 등을 총체적으로 나타내는 말로 쓰입니다. 본래 의미에서 서양인들이 가지고 있는 동양에 대한 편견의 의미로 변질됐습니다. 유럽은 18세기부터 제국주의를 앞세워 아시아 국가들을 식민지화하고 노동력을 착취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 동양에 대한 호기심과 지배욕을 투영시켜 주로 서양인의 시각에서 아시아의 이미지를 재구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오리엔탈리즘의 반작용 아까 말씀드린 뭔지 기억하십니까? 혹시 렌탈리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오리엔탈리즘을 투영하던 영화나 아니면은 문학작품, 아니면 그 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사진이나 이미지들, 막 떠오르는 게 있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분명히 있을 겁니다. 뭐 인도차이나라는 영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프랑스가 인도차이나 반도를 그 당시에 어떤 제국주의 하면서 갖고 있던 그 이미지, 그 다음에 거기서 나타나는 어떠한 그 사람들의 관점,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도 느낄 수 있을 건데 아마 오리엔탈리즘 하면 이것 말고도 여러분들께서 떠올리시는 다른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사실 이번 시간에는 한번 바꿔서 기존에는 그냥 제가 이렇게 혼자 읽으면서 여러분들과 의견 나눈다기보다 제가 공부하고 사유한 내용들을 그냥 오디오로만 녹음했는데 오늘은 사실 파워포인트를 만들어서 보여주면서 했는데 이제 시간도 많이 걸리고 생각보다 이거 시간이 러닝타임이 너무 길어지고 제가 준비하는 시간도 길어서 이걸 계속 이런 식으로 할지는 조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더 많이 빨리 이 책을 띄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